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진우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고 16살 된 아들 민준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 대디기도 하고요. 저는 17년간 함께해온 아내와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픈 경험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때까지도 인생에 굴곡이 그리 없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크게 힘든 일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제게 조상님이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걸 믿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남보다 평탄하다는 생각은 하긴 했죠. 그런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절친한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김 대표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대학 동기로 만나 군대도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고 제대 후에도 늘 붙어 다녔던 친구예요. 솔직히 친구보다는 가족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죠. 졸업할 때쯤 취업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어느 날 김 대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진우야, 우리 취업하지 말고 창업하자. 저는 황당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경력도 없고 솔직히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창업?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너 기술 있잖아. 졸업작품 때 네가 만든 그 시스템 있잖아. 교수님도 상용화 가능성 있다고 하셨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사업이 뭔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김 대표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경영학과잖아. 영업이랑 관리는 내가 맡을게. 넌 기술 개발만 해. 우리 둘이면 할 수 있어. 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눈빛이 진지했고 무엇보다 저도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뭔가 내 것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진짜 할 수 있겠어? 못하면 그때 취업하지 뭐. 젊을 때 도전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무실 얻을 돈이 없어 고시원 방 하나를 빌려 거기서 일했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저녁은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투자받으러 여기저기 다녔지만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고요. 우리는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창업 2년차 되던 해 중견기업 사장님이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거 누가 개발한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젊은 친구가. 이 기술 우리 회사에 적용하면 효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계약 조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그게 우리 회사의 첫 번째 큰 계약이었습니다. 그 후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거래처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고시원에서 작은 사무실로, 작은 사무실에서 빌딩 한 층으로 직원도 2에서 5명, 10명,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우리 회사는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작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김 대표를 형제보다 더 가깝게 여겼어요. 아니, 형제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우정이 피보다 진하다고 믿었거든요. 진우야, 우리 진짜 해냈다. 그때 고시원에서 라면 먹던 거 기억나? 김 대표가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회식 때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그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우리 둘이 시작한 거잖아. 당연하지. 평생 함께하는 거야. 제가 와이프와 만난 것도 김 대표 덕분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30살 무렵 김 대표가 자기 여자친구의 대학 동창을 소개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친구는 여전히 사업에 매진하느라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었던 저를 안쓰럽게 본 것 같더라고요. 야 진우야, 너 언제까지 혼자 살래? 나 바빠. 여자 만날 시간 없어. 그러다 평생 혼자야. 내 여자친구 대학 동창 중에 괜찮은 애가 있는데 한 번만 만나봐. 됐어. 나 소개팅 같은 거 안 해. 김 대표가 질리지도 않고 계속 말하더군요. 야, 한 번만. 진짜 괜찮은 애야. 조용하고 착하고 예뻐. 네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은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널 오래 봤는데 모르겠냐?
일단 한 번만 만나봐. 별로면 안 만나면 되잖아. 결국 김 대표의 성화에 못 이겨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와이프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웃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저는 긴장해서 회사 이야기만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지루한 내색 하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죠. 대표님이시구나. 대단하세요. 학교 졸업하고 바로 회사를 차리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죠. 대표라고 해도 작은 회사예요. 아직 갈 길 멀어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회사 일으키셨잖아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식을 하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와 못생기고 뚱뚱한 채 웨딩 촬영을 하고 싶지 않다는 아내의 뜻을 받아들여서 약식으로 가족끼리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뭉클해지거든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봐.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어쩜 이렇게 작은데 귀엽고 사랑스럽지? 그렇게 좋아요? 당신 닮았어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 닮았어? 눈이랑 코가 똑같아요. 아이는 크면서 얼굴이 여러 번 바뀐다고 하죠. 솔직히 닮지 않았어도 닮았어도 아내의 말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민준이는 자라면서 점점 저를 닮아갔습니다. 눈매도 비슷하고 고집센 성격도 똑같다고 주변에서 그랬어요. 물론 얼굴이 완전히 닮은 건 아니었지만 비슷한 구석은 있었던 거죠. 아빠, 나 아빠 닮았어? 많이 닮았어. 내가 네 아빠인데 당연히 닮는 거지. 엄만 나보고 아빠 판박이래. 그래? 아유, 다행이다. 그럼 넌 잘생긴 거네. 에이, 아빠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안 그럼 엄마가 왜 나랑 결혼했겠어. 에이, 아빠 진짜. 민준이와 장난치며 웃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 학교 행사에는 빠지지 않았고 주말이면 같이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녔죠. 그리고 김 대표는 민준이에게 삼촌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왔고 가족여행에도 같이 가곤 했습니다. 삼촌 왔다! 민준이가 김 대표를 보면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우리 민준이 또 컸네? 삼촌 선물 가져왔어. 진짜? 뭔데? 짜잔! 네가 갖고 싶다던 레고! 우와, 삼촌 최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야, 맨날 선물 사오지 마. 애 버릇 나빠져. 에이, 조카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민준이가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고맙긴 한데 적당히 해. 애 버릇 나빠진다. 알았어.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내 가족이 저렇게 잘 지내는구나.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와이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죠.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거실에 아무렇게나 놔두던 핸드폰을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갔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 신경 쓰이더군요. 여보, 핸드폰 거실에 두고 갔어. 아, 그래? 가져다 줘. 화장실까지 왜 가져가? 떨어뜨리면 어떡하려고. 습관이야. 신경 쓰지 마.
잠금 장치도 바꿨습니다. 지문 인식에 페이스 아이디까지 걸어 제가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 보안 때문에. 요즘 해킹 많다며. 나한테도 안 알려줘? 일부러 보안 때문에 얼굴 인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알려줘. 내 폰 열어보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워낙 개인정보가 많이 털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창 모임도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가면서 대학 동창들이랑 만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동창 모임이야? 요즘 자주 만나. 오랜만에 연락된 애들이 많아서. 그래, 뭐 재밌게 놀다 와. 늦으면 연락하고. 응, 알았어.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요.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2차 갔다가 늦었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헤어지기 아쉬워서. 그래도 연락은 하지. 걱정했잖아. 미안해. 다음부터는 연락할게. 저는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 17주년에 아내가 받고 싶다고 한 선물이 있었거든요. 리마인드 웨딩? 나 그거 너무 하고 싶어. 어때? 괜찮은 생각이다 싶었습니다. 본래라면 성대히 치러주고 싶었던 결혼식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작은 웨딩을 올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원하는 결혼식을 해줄 수 있겠다 싶었고 추억이 하나 더 생길 거라는 생각에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신혼 때처럼 결혼식장도 찾으러 가고 웨딩드레스도 맞추러 가고 결혼반지도 새 걸로 알아보러 다녔어요.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은 정말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회사 공용 메일함을 정리하다 실수로 김 대표 개인 메일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된 겁니다. 이게 뭐지? 내 메일이 아니잖아. 김 대표 거네. 저는 바로 나가려다가 화면에 뜬 메일 제목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발신자 아이디가 제 와이프 아이디였습니다. 잘못 볼 리 없었어요. 제목은 자기야 하트였습니다. 뭐야 이게? 보면 안 되는데 손은 이미 그 메일을 향했습니다. 열어보고 그 내용을 보니 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야, 드레스 피팅 날짜 잡았어. 그날 남편 못 온다니까 잠깐 왔다 갈래? 남편 눈보다 곧 결혼할 새 신랑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지. 저는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드레스 피팅? 결혼? 이게 무슨 소리지? 내 와이프가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 보낸 메일에 자기야라뇨. 게다가 남편 못 온다니까 왔다 가라니.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사람이 보냈나 싶어 아이디를 다시 확인했는데 정확히 와이프 아이디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17년 결혼 생활을 되짚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와이프를 소홀히 했나? 아니면 진짜 아이디가 똑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장난? 물론 회사 일로 바쁜 적은 많았습니다. 야근도 잦았고 출장도 많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가정에 충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도 넉넉히 줬고 기념일도 챙겼고 와이프가 원하는 건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해킹당한 거 아닐까? 누가 장난친 거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이상한 낌새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따지면 오히려 제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에 지방 출장 가야 해. 출장? 어디? 부산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이틀 정도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래, 조심히 다녀와. 와이프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슬쩍 안방과 거실에 숨겨둔 녹음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서야 출장 가는 척 밖으로 나왔죠. 저는 출장을 가는 대신 집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저녁이 되길 기다렸어요. 오후 6시쯤 차를 몰고 집 근처로 갔습니다. 골목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집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처가댁이었습니다. 거기 아들을 맡겨두고 와이프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넘어가자 익숙한 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대표 차였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달래면서 계속 지켜봤어요. 거실 불이 켜지더니 30분쯤 후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안방 불만 희미하게 켜졌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김 대표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더군요. 전 그날 밤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서 주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저와의 보금자리에서 다른 남자와 밤을 보내다니.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당장 집에 쳐들어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확실하게 끝장을 내려면 빈틈없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와이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복사하고 회사에서는 김 대표 일정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에도 의뢰를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네, 어떤 건으로 오셨나요? 아내 외도 의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제 친구입니다. 20년 지기 친구이자 사업 동업자죠. 흥신소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요. 최대한 빨리 확실한 증거 확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비용이 꽤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수집한 증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와이프와 김 대표의 은밀한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중학교 졸업하면 바로 이혼하자고 해. 그래, 그때쯤이면 준비도 다 끝나잖아. 위자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지? 당연하지.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아내야지. 내가 고생한 만큼. 고마워 자기야. 뭐가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17년이나 기다려줬는데. 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둘이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영상이 찍혀 있었어요. 손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흥신소 보고서에는 주 2, 3회 밀회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 자료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 영화관에서 어깨 기대고 있는 사진, 호텔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 이게 현실이구나. 증거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뭔가 차가운 것이 마음에 자리 잡았죠.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세 분의 관계가 20년이나 됐던데 아드님의 DNA 검사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친자 검사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아니, 생각은 했었지만 하려는 생각은 감히 못 해봤죠. 제가 그동안 아들을 키운 정이 너무나 컸기에 제 아들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그건 안 하면 안 됩니까? 의뢰인분이 원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아이의 양육권이나 친권 때문에 싸우게 될 거고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확실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그 말에 친자 검사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유전자를 채취하면서 제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더 큰 충격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쪽을 조사하다 보니 김 대표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대표님, 이것 좀 보세요. 회계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 대표가 최근 몇 년간 우리 회사의 주요 거래처 몇 곳과 별도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무슨 뜻이죠? 본인이 따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요. 우리 회사 거래를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회사 기술 자료도 외부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개발하신 핵심 기술들이요. 저는 서류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인간이 미쳤구나. 제 아내만 빼앗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회사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20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그 관계는 그저 철저히 이용하는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이혼하면서 제 회사까지 꿀꺽하려는 속셈이었겠죠. 저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비밀리에 고용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불륜의 업무상 배임까지. 이건 민형사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회사 지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 대표가 빼돌린 자료와 거래 내역을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유출 둘 다 실형감이에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하기 전에 먼저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와이프의 외도 증거를 찾던 도중 비밀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와이프가 외출한 틈을 타서 서재에 있는 와이프 노트북을 열어봤거든요. 비밀번호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민준이 생일이었더군요. 노트북이 열리고 폴더를 뒤지다가 이상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메모였는데 안에는 문서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파일 제목이 남편 유책 사유 정리였으니까요. 이게 뭐야? 문서에는 지난 2년간 제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회식 후 새벽 1시 귀가, 술 냄새, 피곤하다며 대화 거부. 2023년 4월 2일 생활비 50만 원 적게 줌, 친정에 돈 줘서 어렵다고 함. 2023년 5월 20일 내가 말 걸었는데 짜증내며 소리 높임. 2023년 7월 8일 결혼기념일에 출장, 저녁 약속 취소. 와이프가 2년 동안 저를 감시하면서 이혼에 써먹을 유책 사유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정을 했네, 이 여자가. 사실 저는 술을 마셔도 행패를 부리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목소리를 높인 적은 있어도 손찌검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외도는커녕 다른 여자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마땅한 유책 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것들은 유책 사유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파일을 열어보고 소름이 쫙 끼치는 걸 느꼈습니다. 유책 사유가 충분하지 않음, 만들어야 함. 1. 회사 여직원과 단둘이 있는 사진 찍기. 야근 때 이용할 것. 2. 술자리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 연출하기. 회식 때 시도. 3. 자해 후 병원 가서 가정폭력 진단서 발급받기. 발목이나 팔 부위가 적당할 듯. 4. 경찰에 신고 후 조사받은 기록 남기기. 진단서 받은 후 바로 신고. 5. 이웃에게 가정폭력 호소하기. 동정 여론 만들기.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유책 사유를 찾는 것에서 벗어나 유책 사유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가해자로 만들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릴 작정이었던 겁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손대지 않았는데 가정폭력 남편으로 몰려고 했던 겁니다. 외도한 적 없는데 바람피는 남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책 이혼을 시켜서 위자료의 재산 분할에 양육권까지 다 뺏으려고 했던 겁니다. 분노보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17년을 함께 산 여자의 정체가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 전체를 백업했습니다. 모든 파일을 복사해서 외장 하드에 저장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즉시 전달했죠. 대표님,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무고, 미수, 사기 혐의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좋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공증까지 받아놓고서야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가는 날이요. 그날 분명 두 사람이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 서류를 가방에 챙겼어요. DNA 검사 결과지, 녹음 파일 녹취록, 흥신소 보고서, 사진 자료, 회사 배임 증거, 노트북 파일 출력본,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웨딩샵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긴장보다는 분노였죠. 1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와이프와 친구,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돌아온 보답이야?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등 뒤에 칼을 꽂고 웃고 있었던 거야, 둘 다. 웨딩샵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매장이었죠.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먼저 들어갔죠? 따라오세요. 직원은 이미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니 눈썰미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드레스를 입어보는 곳이 아닌 드레스를 모아두는 창고였어요. 여기에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추가 요금 더 내더라도 드레스 더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들어가시면 있으실 거예요.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옷으로 가득 찬 창고 안에서 흰 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김 대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큼 앞으로 나가려던 저를 막은 건 두 사람의 대화였어요. 역시 예뻐. 아깝다. 17년 전에 우리가 결혼했어야 했는데,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됐잖아. 드디어 우리 차례야. 이혼 준비 잘 됐거든. 그래? 드디어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건가? 그럼 민준이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민준인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둘이서 서로 끌어안더니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심장이 밖으로 뛰쳐나올 만큼 분노했고 결국 참지 못하고 성큼성큼 다가가 웨딩드레스의 가장 연약한 레이스 부분을 콱 찢으며 저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누가 누구 아들이라고? 제가 나타나자 두 사람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여보!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김 대표도 황급히 손을 놓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부산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출장? 당연히 거짓말이었지. 바람난 두 년놈 잡으려고 한 거짓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와이프가 더듬거리며 말하더군요. 이건 아니야. 오해야. 어두운데 잘못 본 걸 거야. 너무 잘 보이던데? 너무 잘 들리고 나한테 결혼식 하자고 하고 나한테 돈은 다 뜯어가 놓고 이놈이랑 붙어 먹었어?
김 대표는 그냥 웨딩드레스 봐주러 온 거야. 당신이 웨딩드레스 피팅에 못 온다고 해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 근데 드레스만 봐주면 되지 끌어안긴 왜 끌어안어? 바람 피는 거 그렇게 다 보여주고 싶었어? 아, 숨기고 싶어서 창고에서 둘이 몰래 만난 건가? 그건 둘이 지금 하고 있는 꼴을 좀 봐! 여기에 오해가 어디 있는데? 내가 출장 간다니까 속 편하게 불렸겠지. 직원들 눈이 있으니 피팅룸에서 히히덕거리진 못하겠고 웃돈까지 얹어주고 창고까지 왔어. 여보, 진짜로 아니야. 와이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겠죠. 그때 김 대표가 나섰습니다. 야, 진정해. 이건 정말 오해야. 우리 20년 친구잖아. 내가 두 사람한테 그럴 리 있겠어? 너희 결혼 이어준 게 나야. 그런 내가 무슨 20년 친구니까 믿었던 거야. 나와 아내를 이어줬으니까 믿었던 거고. 근데 내가 본 건 대체 뭔데? 저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친구가 내 와이프랑 바람 피워? 20년 친구가 내 회사 빼먹으려고 페이퍼 컴퍼니 만드냐고? 제 말에 김 대표 얼굴이 하얘지더니 곧 시치미를 뚝 떼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어. 모른 척하지 마. 다 알아. 이미 다 조사 끝났어. 이 나쁜 새끼야. 친구 와이프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거래처 도둑질까지? 가지가지 한다. 이 진짜 쓰레기 같은 놈. 바람은 혼자 피워? 그리고 이유 없이 바람나는 여자도 있나? 저를 조롱하는 말에 저도 열이 받았습니다. 하긴 둘 다 똑같은 년놈들이니 바람도 똑같이 났겠지.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그때 와이프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쓰레기래? 당신이 뭘 해줬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냐고. 돈 벌어서 나한테 뭘 해줬냐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들은 대로야. 17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냐고. 명품백 하나 사준 적 있어? 해외여행 한번 보내준 적 있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명품백도 사줬고 해외여행도 보내준 적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말하더군요. 내가 사준 백 지금도 하고 있네. 여행도 작년에 갔다 왔고. 뭐 기억상실이야? 게다가 내가 번 돈으로 집 사고 민준이 학원 보내고 네 차도 사줬잖아. 거기다 친정에 돈 필요할 때 빌려주기까지 했어. 대체 내가 안 해준 게 뭔데? 꼴랑 한두 번 해줬다고 해준 거야? 그리고 당신이 해준 건 가정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난 여자야, 여자. 예쁜 거 사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래야 사랑받는 느낌이 들지. 우와,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 넌 명품백 안 사주고 해외여행 안 보내주면 남편 자격이 없다는 거야? 해줬는데도 바람난 건 넌데! 와이프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적어도 준호씨 나한테 잘해줬어. 내가 원하는 건 다 사주니까. 발렌시아가 가방, 샤넬 지갑, 까르디에 팔찌. 솔직히 당신한테 사달라고 하면 매번 돈 아끼라는 잔소리만 하잖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사준 적 있어? 잔소리 했었어도 다 사줬어. 당신이 원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바람이나 폈지. 그래서 돈 많이 쓰고 잔소리는 안 하는 놈하고 재혼하고 싶었어. 뭐가 잘못됐어? 여자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한테 끌리는 게 이상해? 넌 유부녀야. 내 아내라고. 아내면 뭐해? 대접을 못 받는데. 그때 김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진호야, 그만해라. 솔직히 네가 와이프한테 잘했으면 네 와이프가 바람을 폈겠어? 하, 쓰레기 같은 놈이 쓰레기 같은 말만 하네. 아예 사실이잖아. 난 이 여자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줬어. 넌 뭘 해줬는데? 그게 네 돈이야? 회사 돈 빼돌려서 해준 게 네 돈이냐고? 김 대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빼돌린 거 아니야. 내 몫을 먼저 가져간 거지. 뭔 헛소리야. 내가 영업해서 번 돈인데 왜 다 회사로 들어가야 해? 내 능력으로 번 건데. 그게 회사 돈이니까 그렇지. 우리 둘이 같이 세운 회사잖아. 같이? 웃기지 마. 맨날 기술팀이 최고, 개발이 최고. 영업은 뭐야? 뭐 거들뿐이야? 그래서 그게 동업자 마누라랑 바람필 이유야? 그걸로 합리화하고 싶어? 이 정신 나간 놈아.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건 너희 둘이 호텔 들어가는 사진이야. 사진 묶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와이프가 휘청거렸습니다. 이건 녹음 파일 녹취록이고. 민준이 졸업하면 이혼하자. 위자료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재산 분할 50%는 받아야지. 너희가 한 말도 나한테 다 있어. 그리고 이건 네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다는 증거고. 이건 우리 회사 거래처랑 네가 따로 맺은 계약서 사본이야. 김 대표가 그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유출, 이미 형사고소 들어갔어. 야, 이건 아니잖아. 아니, 우리 20년인데 적어도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지. 넌 언제 얘기해주고 거래처 훔쳐갔어? 얘기해주고 바람 폈냐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거 뭔지 알지? 와이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야. 그리고 이건 당신이 부동산에 문의한 내역이야. 그건 내 명의로 된 집을 몰래 팔아치우려고 했지. 위조 서류까지 준비했더라. 와이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상해서 나한테 연락했어. 사모님이 급하게 매물 내놓으셨는데 대표님은 아시냐고. 그건 그냥 시세가 궁금해서. 위조한 위임장은 뭐야? 내 도장까지 파놨던데. 준비가 아주 철저했는데 어째? 내가 더 빨리 알아버렸네. 그러게 왜 회사 메일로 사랑을 나눠? 아내가 집을 팔려고 했다는 대목에서는 김 대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집까지 팔려고 했어? 와이프가 김 대표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시켰잖아. 현금 마련해오라고. 아니, 난 그냥 비상금 좀 챙겨두라고 했지. 집을 팔라고는 안 했어. 게다가 사문서 위조는 좀. 네가 5억이나 마련하라면서. 결혼할 때 필요하다고. 게다가 횡령한 놈이 사문서 위조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5억? 내 집 팔아서 5억 챙기려고?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받을 돈이야. 먼저 받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래서 계획이 뭐였어? 집 팔아서 돈 빼돌리고 이혼 소송해서 또 재산 분할 받고? 와이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번 먹으려고 했구나. 몰래 빼돌리고 나중에 또 받고. 와이프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17년 동안 살림한 대가야.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뒷바라지? 바람 피우면서 뒷바라지? 그건 다른 이야기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같은 얘기야. 당신은 처음부터 계산했던 거야. 나랑 김 대표 중에 누가 더 나은가 저울질했지? 와이프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녹취록을 읽었습니다. 진우 씨는 돈은 잘 버는데 나한테 안 써. 자기는 나한테 이것저것 사주잖아. 근데 진우 씨 회사가 더 커지면 어떡해? 그럼 나중에 내가 진우 회사 다 가져올게. 이거 맞지? 김 대표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야, 그건 그냥 한 소리야. 그냥?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거래처 빼돌리고 그게 그냥이야? 와이프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억울해. 당신은 맨날 회사. 돈 벌면 나한테 써야지 왜 다 회사에 재투자해? 내가 당신이랑 민준이한테 매달 갖다 바친 돈이 얼만지나 알기라 해?
아, 몰라. 내가 알게 뭐야.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데. 저는 와이프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뭔지 알아? 당신 노트북에서 찾은 거야. 남편 유책 사유 정리, 계획. 와이프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자해해서 병원 가고 가정폭력 진단서 받으려 했지? 날 폭력 남편으로 만들려고 했지? 아니야, 여보. 그건 정말 그렇게 하려던 게 아니야. 자해 후 병원 가서 진단서 받기, 발목이랑 팔이 적당할 듯, 멍사진 찍어두기, 경찰 신고 시 말할 내용 정리,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버젓이 위조된 문서가 있는데. 와이프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긴 뭐 증거가 명확한데 발악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돈 더 받으려고 날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어. 그게 17년 동안 난 당신한테 손 한 번 안 댔어. 목소리 높인 적은 있어도 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재산분할 더 받으려고 날 가해자로 만들어? 와이프가 울먹였습니다. 안 했잖아. 계획만 세웠지 안 했잖아. 안 해서 다행이라고.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인 거야. 곧 그렇게 할 거였으면서. 김 대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그러려고 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라고는 안 했잖아. 당신까지 왜 이래? 암묵적으로 허락한 거였잖아. 저는 둘의 말다툼을 지켜봤습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냐? 보기 좋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걸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둘 다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김 대표를 바라보며 물었죠. 너 민준이가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 민준이가 진짜 네 아들이라고. 그게... 김 대표는 여기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관계가 17년이나 지속됐다고 하면 자기도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네가 오해할까봐 DNA 검사 결과 가져왔어. 봉투에서 결과지를 꺼내 김 대표 앞에 던졌습니다. 김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읽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99% 친부 확인. 그거 나랑 민준이 검사거든.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100% 내 핏줄이라고. 김 대표가 와이프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나한테 민준이가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 너 설마 나한테도 사기친 거야? 어? 대답해 보라고. 왜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닌 건데? 아니야. 그건 그냥... 김 대표가 와이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야, 대답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그럼 그동안 애한테 필요하다고 받아간 돈은 다 어디다 썼어? 어? 내 새끼한테 쓴다고 내가 아끼지도 않고 보낸 돈 어디다 썼냐고? 아파. 아파. 놔. 그때는 진짜 네 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생각했다고? 확인도 안 하고 추측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해? 아니면 원래 그렇게 의도한 거였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우리 사랑은 진짜잖아. 발장을 끼려던 와이프를 김 대표가 밀쳤습니다. 사랑? 넌 나한테도 저울질한 거야. 진호가 돈 많이 벌 때는 진호한테 붙어 있다가 내가 돈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나한테 온 거잖아. 가만, 너 설마 우리 두 사람한테 돈 받아서 쓰려고 두 사람 다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니야. 난 진짜 당신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넌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만 했어. 누가 더 돈이 되나? 민준이 아빠라고 생각해서 그랬다니까? 저는 와이프의 말에 두 사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미끼로 썼어? 잘하는 짓이다.
앞으로 민준이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그런 짓을 해? 준호 씨가 민준이한테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어. 나한테 해주는 것만큼 내 아들한테도 해줄 테니까. 그때 김 대표가 와이프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엑스발, 야! 내 새끼가 아닌데 내가 왜 잘해줘? 내 새끼라고 생각해서 잘해준 거지. 와, 내가 완전히 호구였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책임지려고 회사 돈까지 빼돌렸는데. 뭐라고? 네가 이혼하고 결혼하면 민준이 학비, 생활비 다 내가 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돈 모으려고 회사 돈 빼돌린 건데 처음부터 내 아들도 아니었다니. 완전히 망가진 김 대표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야, 진우야, 이건 다 이 여자 때문이야. 난 속은 거라고. 아니, 생각해봐.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 속았으면 면죄부야. 세상 편하게 사네. 이 여자가 꼬드긴 거라고. 와이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먼저 돈 얘기 꺼냈잖아. 진우 회사에서 내 목 좀 빼와도 되지 그랬잖아. 그건 네가 명품 사달라고 쫄라서. 내가 언제?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이야, 보기 좋다. 사기꾼들끼리 서로 책임 떠넘기기냐? 저는 마지막으로 와이프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야. 각오해. 와이프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만 잘못했어? 당신도 따져보면 잘못한 게 많다고. 그래? 그럼 법정에서 따져봐. 날조를 안 하고도 당신이 이길 수 있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웨딩샵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와이프의 짐을 모조리 싸서 김 대표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짐을 싸는데 아들이 와서 제게 묻더군요. 아빠, 엄마 짐은 왜 다 싸? 어디로 보내는 거야? 와이프와 김 대표, 저 이렇게 삼자 대면을 하고 돌아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어디까지 해야 하나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빠랑 같이 안 살고 싶대. 그래서 엄마 짐 보내주려고. 아들은 그 말에 이해가 안 간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랑 아빠 결혼식 다시 한다고 하지 않았어? 리마인드인가 뭔가 그거? 천진난만하게 묻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모든 잔인한 사실을 아이에게 알릴 수도 없었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길게 얘기해주진 못하겠지만 일단 엄마랑 아빠는 이혼하기로 했어. 상세한 이야기는 이혼 소송이 끝나면 알려줄게. 그동안 네가 상처받을 거라는 건 알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섣불리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하늘에 맹세코 아빠는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어. 그것만 믿어줘. 응? 이혼? 이렇게 갑자기? 그럼 이혼하는 이유 그것만이라도 말해줘. 나도 알아야지. 그것만은 너무나 궁금해하길래 아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엄마가 바람 피웠다고 말이죠. 딱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사람 아니야. 엄마는 맨날 아빠 챙기고 나 챙기고 그런 사람이 바람을 피워? 민준아, 혹시 오해 아니야? 아빠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믿고 싶어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증거가 있어. 너한텐 보여주기 힘들지만 사진도 녹취도 있고. 그럼 엄마가 진짜 바람을 핀 거야? 언제? 바빠서 그럴 틈도 없었을 텐데. 아들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됐는데? 또 언제부터? 저는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것까진 몰라도 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라. 더 알면 너만 힘들어. 제가 힘들다는 듯 말하자 아들도 이해하는 듯 고개를 어쩔 수 없이 끄덕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어. 아빠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엄마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잖아. 그래,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 솔직히 아이와 와이프를 만나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래도 아이의 엄마였고 나름대로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이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와이프는 세상 자상한 표정으로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엄마와 거실에 앉아 있었죠.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가 설명할 게 있어. 너희 아빠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랑 김 대표 아저씨랑은 그런 사이 아니야. 봐봐, 친자검사에서도 네가 아빠 아들로 나왔잖아. 그런데도 엄마가 김 대표 아저씨랑 그런 사이겠어? 그건 그냥 아빠 착각이야. 아들은 갑자기 듣지도 못한 김 대표 아저씨와 친자검사 이야기가 나오자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순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챈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표정에 와이프를 말리려 했어요. 아이를 더 괴롭힐 수 없었으니까요. 그만해. 애 앞에서 무슨 말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애 좀 그만 괴롭혀. 내가 뭘 괴롭히는데? 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도 애한테 다 보여줬을 거 아니야. 그 밑도 끝도 없는 친구들. 민준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겠죠. 전 그런 아내의 입을 막으려 애썼지만 아내는 더욱 눈에 불을 켜고 아들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엄마가 그 삼촌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네가 김 대표 아저씨 아이라고 엄마가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엄만 떳떳해. 네가 아빠 아들 맞는데 내가 떳떳하지 않을 이유가 어딨니? 그리고 내가 아빠를 어떻게든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아빠 말 듣지 마, 응? 아들의 눈동자가 커지며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와이프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를 쳐다보더군요.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애한테 왜 그런 말을 하겠어? 안 그래도 상처받고 힘들 텐데 왜 그런 말을 해서 더 힘들게 만들어? 설마 이야기 안 했던 거야? 와이프가 덜덜 떨리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 아들을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아들이 충격받은 듯 제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나를 삼촌 아들로 바꾸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엄마가 내 출생을 의심할 만큼 오래전부터 아저씨랑 그런 관계였던 것도? 게다가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까지 했다고? 엄만 도대체 뭐가 부족했는데? 난 어제까지 행복했는데 엄마가 이 행복을 다 부셔버렸어. 민준아, 아니야. 그거 다 오해라니까? 그래, 이건 다 아빠 탓이야. 너희 아빠 탓이라고. 아빠 때문이라고? 이 와중에 아빠 탓하는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어. 돈을 버는데 나한테 안 썼어. 맨날 회사. 엄마는 뭐야? 뭐 가정부야? 삼촌은 달랐어. 엄마한테 잘해줬어. 원하는 거 다 사줬어. 예쁜 거 입혀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아빠는 그런 거 해준 적 없잖아. 그게 어떻게 이유가 돼? 우리를 버리는 이유가 고작 그거야? 민준아, 엄마는 널 사랑해. 진짜야. 아빠랑은 안 맞았지만 넌 진짜 사랑해. 그리고 너도 아저씨가 더 좋잖아. 그치? 엄마, 내 아빠는 하나뿐이야. 민준아, 엄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도 바보 아니야.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엄마 믿었어. 진짜로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았어. 엄마랑 얘기하는 게 더 편했고 엄마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넌 엄마 미워하면 안 돼. 네가 어떤 아이인데? 내가 어떤 아이인데? 난 불륜으로 생길 뻔한 아이잖아. 내가 아빠 아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진짜 삼촌 아이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제발 민준아, 아빠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널 낳아준 엄마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아빠 편 그만 들어. 응? 도대체 네 아빠가 널 어떻게 구슬렸으면. 아빠 편 드는 게 아니야. 엄마 행동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거지. 난 엄마가 너무 좋은데 지금은 엄마가 싫어졌어. 고작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려고 했다는 게 너무 싫다고. 와이프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아빠도 김 대표 아저씨도 다 필요 없어. 응?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엄마가 아빠 탓했잖아. 아빠가 소홀해서 그랬다고. 아빠가 돈 안 써서 그랬다고. 그건. 근데 아빠는 왜 바쁘게 일했는지 알아? 우리 먹여 살리려고. 내 학원비, 엄마 차값, 집 대출금 다 아빠가 벌어서 냈어. 그건 알아. 알면서 왜 아빠 탓해? 아빠가 열심히 일한 게 죄야? 와이프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고마운 적 있어? 힘들게 일해줘서 고맙다는 적 있어? 그건 난 본 적 없어. 엄마는 맨날 왜 이것밖에 못 벌어? 왜 더 큰 차 안 사줘? 왜 명품 안 사줘? 이랬잖아. 그건 그냥 말이. 그냥 말.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와이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힘들었어. 힘들면 이혼을 하든가. 왜 몰래 바람을 피워? 왜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해? 그리고 왜 날 부정한 아이로 만들려고 했어? 민준아, 엄마의 사랑 더 이상 못 믿겠어. 제발 민준아, 엄마야. 보다 못한 제가 두 사람의 언쟁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 가. 민준이도 지쳤어. 제발 애 괴롭히지 말고 가. 진우씨, 당신이 민준이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세뇌시킨 거야? 뭐라고 했길래 애가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아무것도 안 했어. 김 대표 이야기도 당신이 나한테 한 짓도 민준이한테 한 짓도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근데 애가 왜 내 말을 안 믿어? 내가 애를 상대로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당신이라면 모를까. 나 내 마음 다칠까봐 그런 짓 못해. 내가 애써 달래고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말해놨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 왜? 난 그냥 너무 억울했으니까. 아빠 말이 맞아. 아빠는 그냥 엄마가 바람핀 것만 이야기해줬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일이어서 내가 놀란 거고 엄마를 못 믿게 된 거야. 아들이 와이프를 보며 울며 말했습니다. 더는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아들의 말에 와이프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민준아, 엄마가 진짜 사랑해. 이거 하나만은 믿어줘. 못 믿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거짓말하던 사람을 어떻게 믿어? 결국 와이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제 엄마를 상대로 힘든 대화를 이어가던 아들은 이내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 아들을 안아주면서 달래는데 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와이프는 아이에게 죄책감까지 심어주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달래며 이혼 소송과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김 대표는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야 진우야, 이건 너무하잖아. 다 이 여자 때문이야. 이 여자가 꼬드긴 거라고. 판결이 나던 날 김 대표가 저를 향해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놈도 참 전처와 똑같이 남탓만 하더군요. 그리고 감성파리까지요. 진우야, 20년 우정이야. 제발. 교도관들이 김 대표를 끌어내리자 이내 태세를 바꿔 저에게 험한 말을 퍼붓더군요. 야 이 새끼야, 두고 봐. 나 나가면 가만 안 둬. 20년 우정이니 뭐니 하더니 결국 퍼붓고 싶었던 건 욕설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이혼 소송 판결도 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85%, 위자료 5천, 양육권은 저에게 오게 됐습니다. 와이프의 재산 빼돌리기 시도와 무고 미수 계획이 판결에 반영돼서 그런지 제게 좀 더 많이 유리한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사는 더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매출을 좀 먹는 벌레를 퇴치했더니 연매출도 훨씬 늘었고요.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오히려 부자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싱글 대디로 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힘든 일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 모든 힘든 일도 웃으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네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